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영화 명량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문화부 김선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흥행 기록을 날마다 갈아치우고 있는 대단한 영화인데요. 이정남 시청자평가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이 지난달 30일 개봉해 한국 영화의 흥행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의 각종 흥행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명량은 역대 최단 기간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관객 1,000만 명을 넘긴 10번째 영화 명량은 지난 2일 관객 123만 명을 동원해 한국 영화 시장에서 하루 관객 100만 명을 넘긴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명량 대첩은 이미 역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의 안위를 앞세운 이순신 장군의 희생적 리더십일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는 무더위만큼이나 답답한 우리 사회 현실에 지친 국민들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반기 한국 영화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점유율이었는데요. 이대로 한국 영화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명량은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도 풀어줬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영화가 더 많이 나와 한국 영화의 사회적 역할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이 영화의 흥행 요인에 대해서는 YTN도 계속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침체된 한국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인데요. 김선희 기자,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화 명량이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은 다른 영화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진정한 리더십을 부각시켰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가운데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실망하면서 이순신의 리더십에 더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웅 이순신으로 단순히 미화시키지 않고 인간 이순신의 내면을 그린 것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지금까지 이순신 관련 영화와 드라마들이 이순신을 영웅으로만 그린 것과 달리 명량은 전쟁에서 도망간 부하를 죽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이라든가 강인하지만 한편으로 연약한 속마음을 다각도로 그리면서 차별화를 기한 것도 인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어디까지 상업예술이기 때문에 오락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흥행의 결정적인 요인, 아무래도 1시간 동안의 스펙터클한 해전씬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도전하기 힘든 1시간 동안의 해전 장면을 거의 완벽하게 연출했는데요. 대부분 특수 장비와 3D 시각 효과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는 수백 척의 전투선이 나오지만 실제 촬영에 투입된 배는 단 4척에 불과합니다. 수백 명의 외병들도 모두 3D 기술인데 해상 전투가 영화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의 비중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이거는 수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온 우리의 시각효과 기술이 빛을 발한 것이죠. 여기에 또 영화도 즐기면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명량은 특히 가족 관객이 참 많은데요. 명량해전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와 보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어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명량 역사 해설 강의까지 인기를 끌면서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명량의 흥행 돌풍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사실도 있는데요. 바로 1,000만 관객이 넘는 한국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코믹한 요소가 전혀 없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든가 도둑들 이렇게 가벼운 영화는 물론이고요. 변호인,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무거운 영화까지 1,000만 영화의 흥행 공식처럼 유머 코드가 가미돼 있었죠. 모두 인기를 의식해서 약간씩이라도 코믹한 부분을 가져갔지만 명량은 2시간 내내 묵직하고 진중한 내용으로만 승부해서 성공한 겁니다. 영화를 한 번 이상 더 보는 재관람률도 지난 7일 기준으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높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쟁 영화라는 편견을 깨고 여성 관객이 오히려 전체의 60%가량 차지하는 기현상도 벌어졌고요.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많은 정치인들이 도대체 명량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명량은 이순신 열풍을 일으키면서 영화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정남 평가원, 그런데 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총 제작비 180억 원의 명량이 각별히 주목되는 것은
그 손익분기점인 관객 600만 명을 일주일 만에 넘어서고 또 이순신 신드롬을 통한 사회적 파생 효과가 컸는데요. 그 명령의 열풍은 스크린 밖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을 다룬 책들이 서점가를 점령하고 또 국내 각지에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찾는 사람이 급증해 관광 활성화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산 현충사나 울돌목에도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객 중에서는 졸작이냐 수작이냐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예술적 측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한 우리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그 배급사의 스크린 독과점에 의해 흥행에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화는 개인의 선택 취향이 강합니다. 여전히 약 1200개의 스크린에서 상영 중인 명량은 그 박스오피스 2위인 해적의 스크린 수에 비해 400개 이상 앞섭니다. 물론 명량에 제기된 독과점 문제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YTN도 이에 대해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선희 기자. 이정남 평가원께서 영화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먼저 수작이냐 졸작이냐는 문제는 워낙 그 상업예술이다 보니까 다분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완성도 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우들의 연기나 영화의 짜임새, 그래픽 기술 등 종합적으로는 평론가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군들에 비해서 왜군들을 너무 고증 없이 허술하게 연출했다는 지적이 있고요. 특히 일본 그 배우의 일본어 발음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해서 영화의 리얼리티가 많이 떨어졌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언어가 엉터리로 묘사돼 있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요즘 한국 영화들은 해외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명량 정도 규모의 영화는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해외 시장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스크린 독과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명량은 지금까지 최고 스크린 수가 자그마치 1,400개에 달합니다. 이 같은 스크린 점유율은 역대 2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1위는 지난 6월 개봉한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입니다. 모두 1,600개 정도를 가져갔었죠. 우리나라 총 스크린 수가 약 2,50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명량이 최고 많을 때 50%의 점유율을 훌쩍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점유율인데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아무리 흥행하는 영화라도 전체 스크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객들의 선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점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꾸준히 문제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는 모두 스크린 수 1,000개 이상을 가져가면서 독과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대 그룹 CJ와 롯데가 영화 배급권과 극장 소유권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도 명량을 배급하고 있는 CJ ENM을 같은 그룹인 CGV가 밀어주면서 1,000만 신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점유율과 흥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점 때문인데요. 일례로 스크린 수 1위인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가 529만 명을 동원하는데 그쳤고요. 스크린 1,000개를 훌쩍 넘겼던 군도 역시 400만 명을 넘긴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 상영 스크린 수가 흥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롯데와 CJ가 다른 배급사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의 흥행이 그렇게 갑자기 사그러든 것도 CGV가 명량의 스크린 수를 밀어주면서 상영 시간대가 줄어들다 보니까 관객들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통한 스크린 독과점은 우리 영화계에 풀기 힘든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진단 영화 명량에 관한 보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문화부 김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제6회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가는 날. 오늘 엄마 아빠랑 독립기념관에 갔다.
가서 기차도 타고 고기도 보고 물놀이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영화도 봤어. 우리나라 역사도 배울 수 있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티엔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사과나무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티엔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인데요. 무엇보다 최근 10년의 과학기술을 되돌아보면 그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만 살펴보더라도 초기엔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데 그쳤던 것이 점차 문자 전송이 가능해지고 사진을 찍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등 끊임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안의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휴대전화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발전 속도나 수준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 우리는 어떤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마이티엔의 프로그램 사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마이티엔에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화된 강연을 하는 일명 강연 콘서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개념 수학 콘서트인 수다학, 청년 창업가의 성공기를 들어보는 청년 창업 런웨이,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학 이야기 사과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 사과나무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전기차 시대라는 제목으로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가 출연해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강연은 전기차의 역사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으며 전기차가 자동차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껏 전기차가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일 거라는 상식을 뒤집는 신선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흥미와 관심을 끌어 강연의 집중도를 높게 했습니다. 뒤이어 내연기관 자동차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어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지만 확실한 차이를 몰랐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연료 자동차에 대한 설명은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미래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현재의 기술 수준에 대해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의 강연이 의미 있었던 또 하나는 전기 자동차가 대두되는 이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수 교수는 그 이유를 환경오염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강연하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지구의 이상기후와 기상재해를 생각해 볼 때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말미에서는 관객이나 사회자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리한 질문이 강연을 듣는 즐거움을 배가시켰습니다. 방송에 대해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방송 시간이 짧아 전기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점입니다. 그야말로 전기 자동차가 무엇인지 이제 막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강연이 끝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1, 2부로 나눠서라도 좀 더 깊이 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이시영 박사, 그리고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가 함께 두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강이라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어 관심을 끄는 요소가 많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긴 방송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이 최신 뇌과학 뉴스나 특효약 처방전, 뇌과학 마음을 읽다와 같은 여러 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치매로 특히 요즘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하 젊은 치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초록이 치매라고 불리는 젊은 치매의 증상과 원인, 전조 증상, 그리고 치료법과 예방법에 이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질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주의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고 신비로운 무궁무진한 두뇌 이야기를 담고 있는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또 어떤 주제로 만나게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뉴스 내용과 다른 엉뚱한 화면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24시간 생방송이란 채널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지난 11일 YTN에서는 영화 명량의 흥행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이순신 장군을 다룬 소설과 영화, 드라마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방송된 김명민 주연의 드라마 불면의 이순신과 1971년 김진규 주연의 영화 성웅 이순신의 포스터가 서로 뒤바뀌어 잘못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은 폭이 넓은 와이드 스크린에 엉뚱한 화면이 나와 보기에 좋지 않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며 제작 시 좀 더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YTN에서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끼리 시비를 벌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방송했는데요. 운전자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음성과 자막으로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현장감이 있고 실감나긴 하지만 막말을 그대로 방송해서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보기에 불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에서는 매일 새벽 종합뉴스 프로그램 뉴스 출발을 시작하기에 앞서 애국가를 방송하는데요. 애국가 가사 자막 가운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단어라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쓰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이 같은 띄어쓰기 오류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좀 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방송매체 균형 발전과 시청자 권익을 위한 방송정책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3기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둘러싸고 방송 언론계는 지금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7대 정책 과제는 지상파의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또 지상파 다채널 방송인 MMS 서비스와 중간 광고를 검토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에 신문, 종편과 유료 방송들은 지상파 방송을 위한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일부 여야 의원들도 이번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 과제는 지상파에 편향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 액수를 정해놓고 시간 횟수 방법은 방송사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황금 시간대와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하고 광고를 하게 되므로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로 인해서 불만이 야기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간 광고나 광고 총량제는 오락 프로그램에 집중되므로 공익성 보장과 방송에 지나친 상업화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에도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콘텐츠 제작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상파 광고 점유율과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양상은 총체적인 경제난과 종편 4개 채널에다가 미디어 채널들의 등장으로 제한된 광고 시장의 위축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을 반대하는 배경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유료 채널 영역 확장으로 결코 광고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들입니다. 외형적인 제도 차원에서 본다면 균형 발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상파와 계열사들의 방송 광고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하면 전체 광고 시장 파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들의 광고 재원을 흡수해 가므로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산업 발전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방송 재원입니다. 재원의 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광고 시장의 확대입니다. 광고는 매체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광고와 매체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선은 필요합니다. 우선 광고 금지 품목을 보다 완화시키는 것과 간접 광고와 협상 고지의 명확한 규정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디어랩 광고 판매 대행 범위도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 시장 활성화로 재원을 늘려 방송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청자의 시청권과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송 광고 규제 완화는 공공성과 방송 광고 정책 사업의 함수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원을 확대하더라도 공익성이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지상파 경우 유료 방송과는 차별화된 공적 위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환경이 급변하면서 시청자들의 권익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고 규제 완화는 시청자 선택권과 시청자 복지가 보장돼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방송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므로 관계자와 수용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미디어 시장 전체가 상생하는 정책 방안으로 정리돼야 하겠습니다. 방송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중심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 과정에서 누락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